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는 시간 없이 지금 그 화면만 제가 잠깐 끊었다 하는데요. 구장 부분이 안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분들 또 집중도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끊었다가 이제 9장, 10장 그리고 이제 뭐 상황을 봐가지고 뭐 1장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도 부분이 중요합니다. 안정도. 뭐에 대한 안정도다? 여기는 전력 계통에 대한 안정도다. 전력 계통에 대한 안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전압 안정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압 안정도, PV 컨트롤. 지금 우리가 뭘 배웠었죠? 여기 무효전력지에서 QV 컨트롤 배웠었죠? 여기서 이제 PV 컨트롤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뭘 배웠죠? PF 컨트롤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QV 컨트롤하고 PV 컨트롤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PF 컨트롤이 이렇게 나온다. 컨트롤 하는 부분이니까. 그 안정도에 보시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위상각 안정도, 전압 안정도. 이 위상각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송배전공학에서 배우셨다 그러면 이 전압 안정도에 대해서는 이 전력계통공학에서 주로 더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력이 뭐고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가 뭔지. 예? 동태는 움직이는 거죠. 다이나믹. 정태는 스테티. 정적인 부분이고 여기는 움직이는 부분이고 동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 과도는 더 빨리 움직이는 부분이고 과도 상태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정태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눠놓은 겁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얘가 차가도가 될 테고, 얘가 과도가 될 테고, 얘가 동기가 될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부분은 워낙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무시를 한 겁니다. 뭐 아니면 도다 이거죠. 거리나 개가 아니라 뭐 아니면 도를 원한다 이거죠. 얘가 뭐죠? 얘는 도죠. 평상시 때 못 가니까.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정도를 많이 보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부분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그 전에 이제 무시를 하다가 지금은 조금씩 더 고려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송배전공학에서 나왔었고, 요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속기에 대한 효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다이내믹이 나왔다.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됐던 거고요. 보시면 정태한 정도, 과도한 정도 분류 부분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나가는 부분이 AVR 효과를 고려해가지고 동적 정체냐, 고의 정체냐 해가지고 동적인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부분이 469페이지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는데, 뭐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눠진데, 이제 고유가 있고, 여기 동적이 있다. 이 동적이 바로 요 다이내믹한 부분을 고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정태 부분이고, 여기는 과도다. 그럼 제가 아니면 뭐 아니면 도라고 그랬죠? 예? 과도 아니면 정태였는데, 거기서 여기 부분을 각각, 여기서 이런 부분, 여기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눠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됐는지 471페이지 보시면은 과도한 정도에서 전압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송전선에서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발전기 정수에 따라서 과도, 중간 정태에 대한 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임피던스가 틀려지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극한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선형, 비선형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일기계통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기계통, 또 다기계통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단단법이라든가 등면접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등면접법은 이기계통까지만 보고 단단법은 다기계통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72페이지 보시면 비선형 방정식하고 선형 방정식에 대한 해석 기법들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수치적 법이라든가 에너지 함수라든가 등면접법이라든가 고유가법이라든가 이런 뭐 자코비안 행렬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 보시면은 이건 자동 제어에 관련된 이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 등면접법이라든가 단단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에너지 함수법이라든가 리아프노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 논문을 보시면 안정도 해석할 때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논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 주파수 응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회로 이론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안정도 해석을 왜 하느냐. 개통 계획과 개통 운영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전력개통의 계획에서 계획과 운영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정태 안정도 부분을 보시면은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 일기 무한대 개성에 대한 벡터들을 반드시 그려주셔야 됩니다. 동기화력이 뭔지, 발전기 운동 방정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송배전공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해서는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동기화력은 동기를 유지하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렸을 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얘가 똑같이 움직여지면 얘도 똑같이 갑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빨리 가게 되면은 얘가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던 고무줄이 미끌리는 거죠. 그러면 동기를 유지 못하고 얘는 이만큼 앞서 나가는데 얘는 천천히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동기화력인데 이런 그림으로도 이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전의 자료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안정도를 해석할 때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건 이 PSS, 파워 시스템 스테빌라이저 해가지고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걸로도 논문을 썼는데 시험지에 나와 있는 정도만 딱 쓰시면 됩니다. 25점짜리 그 모범 답안 정도만 쓰시면 그게 전부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K1부터 K6까지 그런 모델링하고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정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커지는 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댐핑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상차각에 관련된 부분들. 상차각이 계속 위상각 안정도에서 그랬죠. 상차각이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0점 몇 초 이렇게 갔는데 이게 초가 넘어가면 이렇게 가다가 탈주가 됐죠. 그래서 얘가 0.3초, 0.4초, 0.6초 됐는데 0.7초부터는 이 기준을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때 각도가 한 9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6.5초부터 해가지고 그림이 해가지고 탈조가 된다. 그래서 얘는 수렴을 하는 거고요. 얘는 탈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PSS에도 보시면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림입니다. 댐핑에 대한 부재동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PSS를 설치하면은 어떻게 감소를 시켜줄 수 있는지, 그겁니다. 그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요게 줄어든다는 건 얘하고 상차각이 이렇게 같이 발전기하고 부하에 대한 상차각이, 얘가 발전기고 얘가 모터다. 그럼 상차각이 같아지니까 점차 줄어드는 거고, 요게 발전기하고 부하에 대한 상차각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벌어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옆에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실 때 이런 그림을 하나 더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달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먼저 눈에 띄려면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림을 더 그려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 해석 방법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도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장시의 송전 전력.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는 고장시 송전 전력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했었죠? 얘가 하나였다. 그럼 이 T형을 파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T형을 파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안 쓰고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 쓰기 위해서 전달함수를 이렇게 바꿨다. 그 과정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이제 1선 지락이냐, 2선 지락이냐, 선간 단락일 때 이 전달함수,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 요 ZF가, 등가 고장점에 대한 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됐냐. 전달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에 대한 값이 변환이 돼서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X1A 플러스, X1B 플러스, XF분의 X1A, X1B가 나옵니다. 요게 요거고, 요게 요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값은, 요 전체의 요 값은, 전달 임피던스, 요거분의 요 양단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값들을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럼 요 값들이 어떻게 됐냐? 요게 바로 나와 있는 거죠. 그게 492페이지 나와 있는데, 요 값이, 개통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하나, 둘, 셋. 요게 1선 지락. 2선 지락에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두 개가, 2선이 지락이, 단락이 닿았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삼상 단락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2상 단락, 3상 단락. 전달 임피던스는 그 사이 값이라고요. 근데 전달 임피던스를 어떻게 했냐면 얘는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다 송대전공학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Z1, Z1, Z1. 그럼 여기 이제 Z0하고 Z2가 되겠죠. Z0하고 Z2가 되겠죠. 근데 삼상 단락에는 Z0가 없다고요. Z2도 없다고요. 단락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ZF는 Z0 플러스 Z2가 되겠죠, 요게. 요 ZF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해야죠. 병렬이니까. Z0 플러스 Z2분의 위에는 곱하고 Z0, Z2. 얘는 ZF는 0. 이게 0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 값이 0이니까. 요 값만 나오니까 전체적인 전달 임피던스가 얘가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삼상 단락 시에는 고장률이 가장 큰 거고요. 얘 부분에 대해서는 요 값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요게 임피던스 값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전달 임피던스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가장 크면 그 다음에 얘가 크고 이런 식으로 틀려진다. 그럼 통상적으로 얘가 100이라는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86.6% 정도 나오고 얘는 한 60에서 80% 정도 나온다. 통계적으로 통계값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돈가 고장점 임피던스가 492페이지 나와 있죠. 성간 단락일 때 ZF는 Z2다 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들은 이제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런 그림들을 또 추가적으로 더 그려주신다 그러면은 등가회로 등가 고장 임피던스를 계산하실 때 조금 더 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전체 운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등면적법이라든가 등면적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면적이었었죠? 이기계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한 기만 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P값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사고가 났으니까 여기 때 떨어진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이제 투입이 된 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필요한 부분의 전력량은 요겁니다, 지금. 요거. 요 값이 필요한데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어떠냐면 요만큼이 지금 부족한 거죠, 요만큼이. 요게 사고가 났을 때고 요게 사고가 제거됐을 때입니다. 그럼 요게 부족한 만큼을 얘가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1기계통에서. 부족한 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급하는 시기가 요쯤 되니까 요 면적하고 같더라. 그럼 얘는 여기 부분 위에 지금 아직도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얘는 무리 없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면적이 좀 늦게 차단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늦게 차단해서 얘 부분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럼 얘가 필요한 면적은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다 보니까 요 다음에 면적이 여기를 부족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떨어져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면적이 필요하니까 여기 부분 뭐냐? 우리가 지금 여기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보다 적은 부분에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빨리 차단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요 시점에. 얼마나 빨리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차단기도 고속화해주고 보호개정기도 고속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패를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필요한 전력량을 빨리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량을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빨리 차단했다 빨리 투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패를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때 이 밑에 대한 면적하고 이 위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그려서 2기계통이 있었는데 2기계통에서 어떻게 되죠? 처음에 고장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엔 고장 후에는 여기서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제거를 하죠.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만들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패를 하죠. 재패를 해가지고 움직인다. A, B, C, B 해가지고 책에 나와있죠. 그 내용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고장 전, 그 다음에 사고 시, 고장 구간 제거하고 사고 후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패를 해서 빨리 여기서 2기계통에서 사고가 난 다음에 빨리 재패를 해가지고 1기계통으로라도 빨리 요게 1기계통 때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요게 돼도 문제가 없는 게 평상시 대가 50%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회선에서.
얘가 차단이 되더라도 얘 100%를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송전솔로 운전할 때 어떻게 하죠? 혈탑에 옵셋이 이렇게 달려있으면은, 그래서 A, B, C 돼 있으면은 역상배열을 한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여기는 A, B, C. 그래서 외라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A, B, C가 탈락이 되더라도 요 송전솔로 해가지고 A, B, C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역상배열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과도 안정도 해석법에 대한 단단법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단단법을 어떻게 외웠다? 위각 출시로 외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를 자꾸 뭐 하면은 어떤 키워드.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그걸 쓰는 연습. 키워드를 쓰고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들. 말로도 설명을 하시고, 예? 일단 말로 나와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말로 안 나오면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말로 자꾸 제가 여기서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게, 제 키워드를 반복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제 키워드로 일단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키워드로 더 추가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단법 같은 것도 뭐라고요? 위각 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위각 출시. 그래가지고 위상각, 각속도, 출력. 그리고 이거는 뭐다? 시간에 대해서. 그럼 요게 위상각에 대한 부분, 각속도 위상각이니까 이 부분 각속도니까 W, 출력이니까 P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쪼개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분, 이걸 더 미분화해가지고, 정확하게 쪼개는 부분인데 어떤 점하고 어떤 점을 어떻게 쪼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단법에 대해서 고장을 하다 보니까 요 시간적인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0.6초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 부분이 0.6초다. 예? 요 위상각 그 부분을 보면 90도 정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었고요. 옛날에 뭐 오일러법, 뭐 룽게쿠타법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 제어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웁니다. 사실상. 근데 대학교 때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쓰실 일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력 상차가 곡선에 대한 부분, 에너지 함수법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함수법이 뭔지. 송배전공학에서는 뭐라고요? 배웠던 거예요. 등면접법, 단답법에 대해서만 배웠었는데 전력계통공학에 가니까 에너지 함수법이 이제 추가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 리아푸노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리아푸노브법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림을 여기서 하나 더 외워주셔야 되는 게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특성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진다. 시간에 따라서 이 에너지 함수 쪽이고 요거는 함수고 여기는 시간이다. 얘도 시간이었죠. 근데 얘는 뭐였죠? 위상각에 대해서 봤었죠. 예? 얘는 뭐죠? 시간인데 에너지 함수법에 대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 그림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때 얘하고 딱 보셔야죠. 얘 때는 올라가죠. 얘 때는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시간이 지나면은. 과도압력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예?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피크까지 갔다가 이 피크 부분에서 올라가는지. 요거하고 개념은 똑같죠.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그림을 그리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안정도 향상태 지금 중요합니다.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25점짜리.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정도가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뭐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가 있다.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된 그 시간별로 이제 그 정태, 과도, 동태 안정도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회전기 운정 방정식을 통해서 이 그 무한대 계통에서의 어떤 동기 화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안정도 향상 대책에선 뭐를 쓴자. 결론적으로 뭐죠?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라는 게 먼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압을 조정하거나 리액턴스를 조정하거나 위상각을 조정하려면은 이 P값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답안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이 동기화력에 대한 부분들을 앞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동기화력. 이 동기화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요 값들을 올려주거나 요 값을 내려주거나 요 값을 올려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PM 사인 테타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 최대 부분에 전력을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그림들도 그려주시고 이게 지금 송배전공학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안정도 향상 대책을 세부적으로 써라. 1번 리, 전, 충, 입, 기, 기타, 리액턴스, 전압 변동의 경감, 충격의 저감, 입출력 변동, 이건 발전기. 리액턴스는 여기 리액턴스 나왔잖아요. 여기. X분의 ES, ES 사인. 리액턴스 감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병렬 레선스를 증가하고 기계의 리액턴스를 감소하고 직렬 콘덴서를 선취하고. 예? 전압을 유지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전압 변동을 경감하기 위해서 승속중, 승합, 소극여자 방식, 중간조산 방식 채용. 뭐 이런 식으로 승속중 외워주시면 되고요. 충격의 저각, TCBR을 쓴다든가, 얼리밸브 어큐뮬레이터를 쓴다든가. 왜냐면 충격을 저감하기 위한 부분들이 발전기 쪽에서 운전을 하다가 개통에서 탈락이 되면 발전기가 부하가 죽으니까 얘가 갑자기 가속을 하게 되죠. 가속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 브레이킹 레지스터를 단다는 얘기죠.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브레이킹 레지스터를 달아가지고 이럴 때 부하가 탈락이 됐을 때는 요걸 투입을 해가지고 이 부하를 이쪽으로 먹게끔. 그래서 얘 발전기에 충격이 가지 않게끔. 갑자기 과부하 운전을 하니까 이게 뭐냐. 자동차가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하고 똑같죠. 갑자기 딱 부하가 탈락되면 갑자기 급발진하는데 제어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급발진하지 않도록 제어기기 쪽에서 이 부하를 걸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개념은 그냥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발전기가 갑자기 과부하 운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속도를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부하를 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하를 걸어서 속도를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사이리스 컨트롤 브레이킹 레지스터를 달아가지고 브레이킹 레지스터를 다는데 사이리스를 컨트롤한다. 얼리 밸브 어큐뮬레이터 밸브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스팀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스팀이 빨리 안 들어가게 스팀을 줄여주면 발전기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빨리 소공성 있게끔 제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 입출력의 평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들어간다. 충격의 저감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라든가 HVDC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쓴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압의 유지 제어, 뭐 PSS도 있네요. 승합, 소극여자 제어, PSS 뭐 이런 부분. 리액턴스에 대해서는 또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리전 충익 깨우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따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외워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썼더니 이런 그 모범 답안을 썼더니 한 20점은 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나왔던 교시가 80점이 나왔거든요. 80점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20점씩 줬다는 얘기입니다. 20점씩 줬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때 썼던 것들은 다 모범 답안대로만 썼습니다. 모범 답안대로. 한 2장에서 2장 반 정도. 그러니까 이게 80점이 나왔다는 건 그 모범 답안대로 쓰면은 20점 정도는 주는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범 답안대로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왜냐면 공부를 하시던 분들도 다 모범 답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모범 답안이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그림을 좀 더 그려준다든가 아니면 자기만의 내용을 어필해주면 이제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압의 안정성. 전압 안정도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PV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장의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설명이 좀 안 됐던 부분이니까. 예, PV 곡선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 항상 보시면은 전력계통공학에서는 일기 무한대 계통, 발전기, 그 다음에 계통, 무한대 모선, 또는 무한대 모선, 또는 그 다음에 부하. 여기다 이제 부하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일기무한다 계통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죠. 삼각함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뭐 사인 2델타 플러스 하는 부분들이 코코사사 해가지고 코사인을 뭐 마이너스를 하고 플러스를 하고 하면 코사인 2세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PV 곡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또 해드립니다. PV 곡선은 중요하기 때문에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여기가 임계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역률이 지상일 때, 여기 역률이 1일 때, 여기 진상일 때, 역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을 더 투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역률을 올려주는 부분이 뭐냐면 요만큼의 유효전력을 더 걸 수가 있으니까. 왜? 여유가 더 있으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부분에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점에서 보시면요. 여기가 전압입니다. 여기가 전력량입니다.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 있는데 이게 전력량이 자꾸 어느 정도 되면 떨어지겠죠. 근데 하나의 지점에서 전력량에서 봤을 땐 요 전압하고 요 전압이 인가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린 요 전압에 있을 때는 안정하고 요쪽 전압에 있을 때는 불안정하고 그래서 요 밑에 영역은 불안정한 영역, 위에 있는 영역은 안정한 영역으로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감소되는 개수니까 뭐 dV분의 dPR이 0인 부분이 바로 요런 영역이니까 여기는 불안정. 요게 0인 부분은 안정한 영역이다. 그래서 그 영역은 요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써주죠. 옆에다가. 그런 내용을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써주시고 여기서 이 부분을 지금 역률만 증가를 해도 우리가 지금 유효전력을 지금 요만큼 공급하고 있는데 역률을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죠? 요만큼 더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률을 증가시켰을 때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은. 여기서도 보면 역률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유효전력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요 임계점 여기 부분이 루트 2분의 1 그래가지고 이게 0.707, 70.7% 정도가 됩니다. 이게 루트 2분의 1 정도 되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QV 컨트롤을 하게 된 거는 이게 반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얘가 Q고 얘가 볼테이지고. 얘가 Q고 얘가 볼테이지인가? 제가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된 게 있고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요게 X축, Y축이 뭐가 틀려지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반대로 됩니다. 저도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QV가 요게 맞는데 요거는 이제 VQ거든요. Q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그림들을 그려놓으신 것들을 한번 보실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려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려놨는데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X축하고 Y축에 대한 좌표가 틀려지니까. 그리고 전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결론은 요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이 PV 곡선에 대한 유도식 이거는 반드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도식에서 이런 내용들이 곡선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내용들은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10장에서는 이제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종합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 제어 방법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앞에 있던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압 무효 전력 제어 쪽에서 가서 보시면 적응 제어, 최적 제어, 직접 제어, 여러 가지 안전도 제어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죠. 그걸 이 EMS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스카다 EMS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들을 이제 그 문제화 해놓은
답안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좀 애우셔야 됩니다. 신뢰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품질에 관련된 부분, 경제성에 관련된 부분, 앞에서 이제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전력줄에서도 뭐였죠? 전력줄에서도 운, 학, 사. 운영계획의 입, 운영 방법의 결정. 나와주셔야죠. 확충계획의 입안. 사고 예방 제어. 이런 키워드가 딱 나오셔야 됩니다.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49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 100문제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100문제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잘 걸리면은 확실하게 뭐 본다고 하는 써줘야 되니까. 왜냐면 10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써주려면 그거를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은 쓰기가 힘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걸 써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했던 부분을 거기다 더 덧붙여 주셔야지만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암기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통계획의 개요, 뭐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충계획, 계량계획, 선행계획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를 상정해서 전원개발계약을 해서 유통설비 쪽에 대해서 어떻게 전원을 투입하는지 장기계획, 단기계획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 신뢰도에 관련된 부분. 이 공급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부분에서 공급 신뢰도에 관련된 부분이 품질하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품질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처럼 주파수를 조정을 해야 되거나 전압을 조정을 해야 되거나 정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 대규모 정전 방지, 순시 전압 강화 방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장기적으로 수요를 산정해가지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요를 산정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전력줄을 계산해가지고 확충 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이 수요에 대해서 설비들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단기적으로 분석할 때 이제 거시적인 분석 방법이 있고 미시적인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뭐 LOLP 뭐 나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미시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돼 있고 거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됐냐. 이걸 이제 국민 총생산하고 여긴 GMP 국민 총생산하고 연계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미시적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설명되고 최적 전원 구성 베스트 제너레이션 믹스라는 최적 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보시면은 연료 부분을 이제 지금 다 공동 구입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력의 안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연료를 같이 이제 각 발전소마다 통합 구매를 하게 돼서 싸게 구매를 해가지고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도 이제 최적 전원 구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에서 이런 수요 부분이 있는데 최적 전원이라는 거는 아까 좀 수요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원자력, 수력, 뭐 분산형 전형 뭐 이런 식으로 나갈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구성을 해줄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에 맞춰서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적 전원 구성에 해당이 되겠죠. 최적 전원 구성 여기서 이제 이 부하 형태에 맞춰 가지고 기저 부하형 그다음 중간 부하형, 피크 부하형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배치를 할 것인지 그걸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양에 따라서 발전기도 죽였다 살렸다 예방 제어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양이 컸을 때는 이 발전기 지금 오버홀을 하지 말고 좀 더 버티다가 조금 더 지나면 그때 가서 오버홀을 하라고. 왜냐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런 부분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오버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가을하고 봄에만 있는데 작년 이제 9월 15일 때는 이 가을이니까 이 양들이 이제 적어질 거니까 이렇게 적어지니까 우리가 이때 불필요한 발전기들을 예방 보전을 하려고 죽여놨는데 이때 죽여놓은 양보다 많은 전기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최적 전원 구성을 해가지고 발전기를 더 증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보시면은 뭐 고리원자력 같은 것도 수명이 다 했는데 10년을 더 쓴다라고 막 얘기하는 부분들이 자꾸 이제 발전기를 더 쓸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분산형 전원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최적 전원 구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료 조달을 어떻게 하고 개발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향후의 수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대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본다라는 게 최적 전원 구성의 검토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설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계통의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 제어하기 한 부분들 연계를 하거나 제어할 때 어떻게 운영 제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7장에서도 나와 있는데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운영 제어를 분리한 게 페이지 561페이지. 표 10-6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분류를 보시면 경제성, 그다음 품질, 신뢰성.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죠.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품질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제성 있게 제어를 하려면 저희가 AFC, ELD 그리고 가버너 프리도 있었고 AGC도 있었고 PF 컨트롤, QV 컨트롤 나왔었죠. 여기서 뭐냐 이거죠. 경제성이니까 ELD 경제 부하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품질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PF 컨트롤에서 주파수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미소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단주기를 보상하기 위해서 장주기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개선을 했냐 이거죠. 여기서는 AFC로 여긴 또 뭐 LFC가 또 있습니다. VQC도 있고 AFC는 단기 하나 요거는 이제 다기계통 여러 개 붙었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전압 무효 전력 제어 VQC 이게 QV 컨트롤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 얘는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 얘는 PF 컨트롤이고 얘는 QV 컨트롤이고 품질이 뭐죠? 전압 주파수 품질이 이제 전압이라든가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이다.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QV 컨트롤 VQC를 통해서 개선했고 주파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PF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AFC를 운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뢰도 제어가 들어갑니다. 신뢰도 제어가 들어간다. 이제 신뢰도 제어를 이제 세사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한 단계들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과정이 여기 있죠.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냐. 그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ELD를 하면은 연료비를 최소를 해야죠. 연료비 최소. 등중분 연료비 최소를 하기 위해서 총 연료비가 가장 싸게끔 발전 출력 분담을 한다. 이게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경제성 있게. 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냐. 주파수를 이제 조정을 한다. 주파수에 대한 내용은 나왔죠. 전압을 조정을 한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주파수의 허용 범위가 61Hz 이상은 안 되게끔 58.5Hz에서는 10분간 58Hz에서는 1분간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도달하게끔 주파수를 조정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허용 범위를 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22,900 같은 게 1에서 4%, 110V, 220V, 380V. 배전 전압에서는 어떻게 되죠? 5%니까 6V, 5%니까 13V, 10%니까 38V.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만약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더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신뢰성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예급복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급복. 예방 제어를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장기적인 부분. 긴급 제어, 복구 제어.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만약 사고가 났으면 긴급하게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고에 관련된 신뢰성, 사고에 대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느냐. 그럼 예방 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통 운영의 자동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는 게 뭐다? EMS다 이거죠.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래서 7장의 맨 앞에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페이지 6장에 있었네. 6장에 272페이지 보시면은 어떻게 있었죠? 요것들을 다른 그림으로 해가지고 적응제어, 그러니까 신뢰도 제어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 신뢰성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최적 제어, 경제부합 부분. 이게 뭐죠? 경제성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밑에 직접 제어, 주파수 제어죠. 주파수가 뭐였죠? 품질에 관련된 부분이죠. 품질, 경제성, 신뢰도. 이 세 개를 뭐로 관리를 한다고요, 여기서? EMS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죠. 272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부 다 EMS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10장에서는 그 EMS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우셨던 걸 전체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ELD가 뭔지, AFC가 뭔지, 신뢰도 제어에서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가 뭔지, 주파수 제어를 하기 위해서 주파수 이 품질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EMS에 대해서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562페이지의 개통운영 자동화 부분이 그 급전운영 자동화라고 해서 이제 그 EMS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페이지 563페이지 1번 뭐라고요? 개통운영 신뢰도 확보, 신뢰도. 2번 품질의 확보, 3번 경제성의 확보. 그게 이거하고 똑같죠. 지금 경제성, 품질, 신뢰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지? 신뢰도, 경제성, 품질. 조금씩 순서는 틀리지만은 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신뢰도는 뭐죠? 여기서 시큐리티 컨트롤 해가지고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부분이고, 전력 품질은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 얘기하는 거고, 경제성은 얘는 ELD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AFC를 통해서, 여기는 VQC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이 ELD를 할 때 AFC하고 LFC하고 이런 것들 협조 제어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LFC가 뭐냐? AFC는 단독 개통인데 LFC는 옆에 있는 개통까지 한다는 얘기죠. 각 개통 간의 연계선 조류까지를 제어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로드 프리퀀시 컨트롤 해가지고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틀려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제부합의 본 2번에 564페이지에 보시면 내용 나와 있고요. VQC가 뭔지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왔던 이런 AFC, VQC, 그 다음에 뭐 ELD, 뭐 이런 세사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올 거란 얘기죠. 개통 조작의 자동화. 자동화는 뭐냐? 그게 바로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나와 있는 그 부분이 4번 개통 조작의 자동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 개통 조작하는 게 예방제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이 신뢰도 부분이 예급복이라면서 예급복,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여기서 보시면 개통 조작의 자동화에서 얘가 평상시, 그 다음에 긴급시, 그 다음에 복구시. 똑같은 얘기죠. 말만 틀리게 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복구시에서는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냐.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퍼지 이론이라든가 신경만 회로이론이라든가 전문가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여기에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빨리 이쪽부터 넣어주고. 왜냐면 사람이 수동으로 하다 보면은 제대로 대응이 안 되니까 복구 제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긴급 제어 같은 경우는 빨리 떨어뜨려줘야 되겠죠.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빨리 떨어뜨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계정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EMS에 대한 부분들 56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지금까지 앞에서 1장에서 나왔던 그 그림이 다시 나옵니다. 566페이지에. 거기서 이제 EMS에 대한 그 개념도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EMS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적인 지금 적응 제어, 뭐 최적 제어, 직접 제어를 경제성과 그 다음에 신뢰도와 품질에 대해서 제어를 했다는 얘기죠. 그 제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를 했다? 발전기, 전력계통, 그리고 송전선, 그리고 변전선 부분을 각각 제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돼 있죠? 보시면 CCC라는 데서 있고, CCC가 있고, 그 다음에 NCC가 있고, NCC가 이제 EMS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뭐 기상정보 시스템, WIS가 있고, 그 다음 부하관리 시스템, LMS가 있고, 이런 그림을 보시고, EMS는 여기서 종합적으로 내셔널 컨트롤 센터 해가지고 중앙급전소, 이게 바로 뭐냐, 중앙급전소에 EMS가 설치가 돼 있다. 그 EMS가 뭐냐? 소프트웨어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 중앙급전소가 어떠냐? KPX가 되는 거죠. KPX가 맞죠? 전력거래소. 근데 전력거래소가 어디 있냐면 이제 삼성동에 하나가 있고요. 천안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ADS라는 걸 쓰다가 EMS로 됐습니다. 이게 EMS가 80년도인가 90년도에 이게 하나가 나왔다가 2000년도 이후에는 이제 국산화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산화된 EMS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EMS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요런 소프트웨어들을 그 LG 쪽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뭐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께 파괴가 되면은 천안으로 내려와서 백업을 합니다. 여기서 30분 안에 도착을 해서 빨리 개통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합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 뭐 시스템 갖다 놓고 여기서 죽으면 여기 그러니까 관제탑이 2개가 있는 거죠. 관제탑이 2개가 있다가 이쪽이 파괴가 되면 이쪽으로 와서 백업해서 우리나라 전력 개통망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관제탑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관제탑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날씨라든가 뭐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게 WIS, LMS. 얼마나 지금 그 관제탑에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대가 기다리고 있고 지금 풍향이 어떻게 돼 있고 연료가 얼마나 떨어지는 그 계기가 어떤 게 있는지 순차적으로 빨리 그 관제사가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 관제사가 바로 이제 중앙급전소에 이제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코퍼레이션 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제어를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제어하는 기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런 정보들을 서로 유관기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뭘 제어를 하느냐. 이 제어에 대한 부분이 EMS의 전체적인 개념인데, 대용량, 발전소나 3, 4, 5kV. 이런 쪽을 이제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요게 한 5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긴 154에 대한 변전소 부분을 제어한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제 RCC를 해가지고 지역적인, 요 NCC는 내셔널 부분이고 RCC는 이제 지역급전입니다. 지역급전. 여기는 이제 스카다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스카다 설비들이. 이런 설비들을 있는 것들을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력 같은 건 또 따로 제어를 하죠. 바로바로 투입을 했을 테니까. 여기는 HRCC를 해가지고 수력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몇 개의 유역으로 관리를 하냐. 전력기 지역별로 지금 전력관리처가 9개인가요? 제가 서울도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전력관리처가. 동서울 전력관리처, 남서울 전력관리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제천 전력관리처, 뭐 부산 전력관리처, 그다음에 창원 전력관리처도 옛날 전력소에서 관리처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력관리처 밑에 전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광주 전력관리처, 뭐 대전 전력관리처 이런 식으로 이제 전력관리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커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력관리처 등에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이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한수원이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이 한수원에 대한 시스템 쪽으로 연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각 발전사, 동서발전, 서부발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사들 있죠. 그런 발전사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급전센터, 중앙급전지령소 사이에서 EMS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 EMS, 요 소프트웨어 기능은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배전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전자동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EMS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EMS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다? 기계 발급 안자원, 기, 개, 발, 급, 안, 사, 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얘기죠 그냥. 그럼 기본 기능이다 이거죠. 기본 기능이 있다. 개가 뭘까요? 계획 및 운영 기능이겠죠? 아까 여기는 지금 전부 다 계획 및 운영이니까 지금 10장이. 그러니까 목차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냥 나옵니다. 아, 이거 계획 및 운영 기능용이구나. 예. 네. 이건 발전소 제어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왜냐면 발전소 지금 제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 급전원에 대한 훈련, 모의 훈련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안전도 제어. 아까 안전 제어에 관련된 부분. 자료 취득을 해야 되겠죠. 원방에서 감시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연계 기능, 자료 취득 기능, 예? 안전 제어 기능, 여기 안전 제어 기능을 여기서 쇠사라고 이렇게 해놨죠. 용어들이. 쇠사가 나오면은, 이건 안전 제어 기능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기본 기능은 인간 기계 연락 고장 진단 기능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나중에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EMS 소프트웨어 안에. 그러면 이게 계획 및 운영 기능에는 어떻게 되냐? 부하를 예측하고 정지 계획을 하고 통계를 한다든가 발전 제어 기능은 아까 발전소 제어하는 부분이 AGC라고 그랬죠. AGC. AGC는 뭐하고 합쳐진다고요? AFC하고 ELD하고 합쳐진다고요. 자동 발전 제어. 이렇게 나오면은 자동 주파수 제어가 아니라 자동 발전 제어다 이거죠. AGC니까 자동 발전 제어. 그럼 오토매틱 제네레이션 컨트롤 이렇게 되겠죠. AFC는 오토매틱 프리퀀시 컨트롤이니까 자동 주파수 제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동 발전 제어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 그러면 AGC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AFC하고 ELD를 같은 내용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전원 훈련 쪽은 이 시뮬레이터 쪽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터에 관련된 것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쇠사 안전제어는 안전 쪽에 대한 관련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적체적 신경주에서 이제 최적 조류도 계산하고 안정도도 해석을 해야 되고, 요거는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 쪽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취득은 이제 자료를 받아서 넘겨주는 거니까 자료의 취득에 관련된 부분, 연계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원방 감시는 이제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 중앙급전소에서 지역급전소로 가고 또 집중지어서 또 스카다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틀려진지, 실제로 그래서 요것들을 좀 더 세분화한 거죠. 요게 지금 요거에 대한 내용이라 그러면 요 스카다 요 밑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요렇게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때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EMS가 있고, 그 다음 지역급전이 있고, 그 밑에 집중지어서가 또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집중지어서는 어떻게 무인변전소나 유인변전소나 아니면 배전자동화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럼 배전자동화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표로해가지고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배전자동화는 4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뭐고 각각은 2개 내지 3개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외워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표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력계통공학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좀 오늘 1장이라든가 2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전력계통의 개요, 이거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지금 오늘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에 조금밖에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정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어드미턴스, I는 Y부에서 어드미턴스 행렬에 대한 부분,
와이브스 행렬에서 크론의 추격 공식이 나옵니다. 행렬을 이제 줄여주는 방법들. 그리고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력 조류 계산에서는 전력 조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었죠? 아까 뉴턴 랍슨법, 가우스 자이델법, 거기에 대한 비교들. 전력 조류의 계산의 목적이 뭐냐? 운학사 해가지고 운용 계획안의 입안, 그 다음에 운용 방법의 결정, 확충 계획의 입안, 사고 예방적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계산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주파수 유효 전력 계열, PF 컨트롤인데 PF 컨트롤 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죠? AFC가 있었잖아요. F를 하기 위해서 AFC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아까처럼 이런 그림이 있었고, 이런 그림이 있었고, 이런 그림이 있었고, 이런 그림이 있었다. 이런 그림들이 생각이 나셔야 되죠. 실제 부하 변동이고, 이건 장주기 부하 변동이고, 단주기 부하 변동이고, 미소 부하 변동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이 있었죠. 하나, 둘, 셋. 10초, 2분에서 3분, 10분에서 20분 해가지고, 여기 제가 뭐라고요? 부조작용, 부하의 자기제어성, 조속기 제어, 자동주파수 제어, 경제부하 부분, 가버너 프리, 요거는 뭐라고요? 자동주파수 제어, AFC, 요거는 경제부하 배분, ELD. 이런 식으로 바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용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경제운영, 뭐라고요? 경제운영 하게 되면은 이제 돈 부분인데 이게 주파수 유효 전력에 의해서 사실 발전기에, 발전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된다고요. 부하의 주파수 특성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특성과 동특성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발전기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올라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발전기 떨어졌습니다. 근데 부하가 이제 늘어난 거죠. 발전기. 부하가 올라가니까 발전기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이 동특성에 대한 것들이 이 내용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운영에서는 이 각각의 발전기들을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돈을 줄여야 되니까. 각각의 발전기들에 대한 등중분 연료비에 대한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들을 선정을 해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계산하는데 화력과 수력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수력 부분은 무시하고 화력에서의 송전손실을 고려했을 때하고 송전손실을 무시했을 때 계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경제운영이라는 건 뭐냐? 여기 발전기가 있고 여기 발전기가 있는데 이쪽에서 부하가 탈락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발전소에서 더 공급을 해줘야 된다. 얼마나 공급을 해주냐? 213메가와트를 공급을 해줬다. 거꾸로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수식을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어떻게 했다? 이 발전기의 특성, 이 발전기의 특성, 이 발전기의 특성, 이 발전기의 특성을 연료비를 갖게끔 하는 등중빈 연료비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수식을 계산했다. 그 수식을 어떻게 하냐? 수목평총으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목평총. 수요일, 목요일은 평일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수급조건. 목적함수다. 평가함수다. 이건 총연료비 최소조건.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급조건은 뭐냐? P1은 Pn은 P1 플러스 P2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송전 손실이 있었을 때는 PL이 들어간다. 그게 하나 더 추가된다. 목적 함수가 있었을 때는 그 목적 함수 F1에 대한 함수들이 이렇게 나올 때고 평가 함수는 요거하고 요거를 가지고 미분을 해버리면은 나누기 람다 F의 F1입니다. 요 라그랑제의 요 미정계수 부분이 각각의 여기 있는 발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동일한 팩터가 된다는 얘기죠. 요 미정계수를 구해가지고 다 더해주면은 요게 0이 되는 최소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 이거다. 근데 여기 이제 송전손실이 고려됐을 땐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페널티 계수라는 게 추가가 된다. 여기. 페널티 계수가 추가가 된다. 페널티 계수가.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딱 이런 식으로 표를 짜가지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 손실하고 페널티 계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그 세부적으로 갔을 때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좀 더 편하다는 얘기죠. 먼저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전환부여 전력 제어. QV 컨트롤을 한다. 그럼 QV 컨트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발전기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조상 설비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 변압기에 대해서 조정해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각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좀 틀려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파수 이어 전력 제어 이런 쪽에서는 AFC나 ELD나
이런 쪽의 제어 방법들에 대해서 나왔었죠. AFC는 뭐라고요? FFC, FTC, TBC 같은 제어 방식들이 있었다 이거죠. 요걸 합하는 AGC에서는 방식이 직렬 배분, 병렬 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 방식이 있었다. 근데 QV 컨트롤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별 제어가 뭐고 협조 제어가 뭐고 종합 제어가 뭐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니까 AFC에서 FFC, FTC, TBC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목차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걸 개별적으로 보고 이것까지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먼저 요약을 해드린 거고 기존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셨는데 자기가 정리가 안 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압 무효전력대에서는 QV 컨트롤 하는 부분 특성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PV 컨트롤도 있는데 유효전력에 의한 전압 변동보다는 무효전력에 의한 전압 변동이 크다는 예제 부분에 대한 예제 7-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5점짜리를 계산하는 거 그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나오니까 25점짜리 그냥 얻는 건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쓰는 거는 20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25점을 받습니다. 그럼 5점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5점을. 근데 3명한테 5점을 더 받으면 15점을 더 받는 거죠. 왜 1점 때문에 떨어지는데 15점을 더 받으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5점이 평균이라는 거는 거의 60점에서 65점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합격을 하는데 계산 문제가 당락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계산 문제를 많이 맞히면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가 높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 방안에서는 그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못 드립니다. 대신 이제 기본서에 있는 예제 문제는 반드시 다 풀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계산 문제에 다 나오니까. 이걸 좀 응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더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무효전력 끝났고 고장해석. 고장해석에 대해서는 단위법. 네? 이 삼상단락 나오죠. 퍼센티브 임피던스법, PU법. 단위법이 PU법이니까 임피던스법 나왔고 삼상단락에서 이제 해석할 때 뭐가 나온다? 대칭좌표법. 발전기 기본식. 예? 무버 발전기 계산.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대 발전. 고장 조건. 기지값, 미지값. 대칭분. 전압전류로 나눠서 계산하고, 예? 이 기지값을 가지고, 그래서 미지량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겁니다. 발전기 기본식에다 이걸 넣어서 이 미지량들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전류를 계산을 한다. 이 형식을 이제 플로우 차트를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쉽게 더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개통보호를 할 때, 지금까지 고장 해석에서 좀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개통보호에서는 이제 송전선에 대한 부분, 기존의 송전선에 대한 보호 방식들을 더 많이 설명을 해줬었다. 근데 얘는 뭐냐? 3, 4, 5kV에 대한 계열화에 대한 부분. 1계열, 2계열이 있었고, 거기 이제 주보호, 후비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로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거리 계전 방식은 주보호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거리 계전 방식의 문제점. 거리 계전 방식이 뭐냐? 문제점은 뭐냐? 네? 문제점. 아분, 가전, 직동, 다, 타. 딱 나옵니다, 문제점. 아크 저항의 영향, 분류 저항의 끝과 가까운 지점에서 전압 상실 시 오동작, 직류분에 의한 언더리치, 동기 탈출 시 응동, 타상사고 시 동작,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외우고 자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또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거리 계전 방식 뭐냐? 계전기 설치점에서, 여기 계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PT도 있고 CT도 있고, 계전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 거리를 전압과 전류의 크기로 판단하여 임피던스로 환산해서 뭐
동작하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부분을 정의를 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거리 계정기가 이렇게 된다. 예? 언더리치는 뭐고 오버리치는 뭐냐, 분류 효과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의들은 또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고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통보호 끝났고 안정도 부분에서 더 추가되는 부분은 뭐라고요? 등면적법, 반납법 외에 에너지 함수법이 추가가 됐다. 그 외에 리아푸노브법 같은 것들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 거기 안에 보시면 선형, 비선형을 어떻게 하느니, 이제 선형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방법하고 비선형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정의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 위상각 안정도가 아닌 전압 안정도.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 PV 컨트롤. 이 PV 컨트롤에 대한 수식, 이런 그림이 있었죠? 여기 수식 계산하는 부분, 삼각함수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삼각함수로. 예? 이거 반드시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여기 PV에 대한 정의. 여기 부분이 안정, 여기는 불안정. 여기는 뭐다? 전압이고, 여기는 뭐다? P다. 그래서, P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역률을. 여기 역률이 0.8, 여기 1.0, 여기 진상일 때. 역률을 진상으로 해주면 그만큼 P값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 또 뭐가 있었나요? 뭐 이런 부분. 10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뭐냐? EMS에 대한 내용이더라. EMS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품질에 대한 부분. 예? 신뢰도에 대한 부분. 경제성에 대한 부분. 품질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요? PF 컨트롤, QV 컨트롤. 얘는 AFC로 되고, 얘는 VQC로 되고, 뭐 이런 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신뢰도, 세사. 뭐요?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급 제어. 예? 얘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얘는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급 제어. 막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 명확하게 해놓으시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막 헷갈리니까. 경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ELD죠.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까지 배우셨던 걸 딱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EMS에 대한 부분. EMS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기계 발급 안정원. 기계 발급 안자원. 7개입니다. 기본 기능, 계획 및 운용 기능, 운용, 발전 제어 기능,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 안전 제어 기능, 자료 취득 기능, 원방 감시 기능.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최소한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 키워드만 써주셔도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배점은.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 줄씩은 써주셔야죠. 기본 기능, 계획 및 운영, 발전 제어. 이거 뭐라고요? AGC라고요. 급전원 훈련 기능, 시뮬레이션 기능, 안전 제어 기능, 세사라고요. 세사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뢰도성이니까 예방 제어, 긴급 제어, 복구 제어를 해줘야 되고. 자료 취득. 이거는 자료를 취득하는 뭐 다스 부분이 되겠죠. 원방 감시, 이거 스카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요거에 대한 EMS 이게 NCC, CCC, 뭐 WIS, NIS, 여기 RCC, 여기 3, 4, 5 변전소, RCC, HRCC. 요 그림 딱 그려주셔야죠, 이런 거. 이런 그림들을 자꾸 반복해서 이 그림이 뭔지를 이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요게 지금 10분만 해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이 책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 이걸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꾸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바로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계산되는 문제라든가 이론적인 부분을 문제화해가지고 자꾸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제 1장, 2장, 4장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1장, 2장, 4장까지는. 그래야지 다음에 5장, 6장 나가고 7장, 8장 나가고 뭐 9장, 10장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주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예습을 해오십시오. 1장은 그냥 건너뜁니다. 2장도 빨리 건너뛸 거고요. 대신 이제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1장, 2장, 4장을 하면서 이제 그 자료를 마지막 시간에 프리젠테이션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